이번 시간에는 보안의 큰 영역 가운데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보 보호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 영역들을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그림처럼 나와 있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보 보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교과목들이고요. 자, 지금은 이 중에서 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이제 크게 보면 여기 웹 보안, 모바일 보안, 그 다음에 침입 차단 시스템까지도 다 포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트워크 보안에서 네트워크 공격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 TCP/IP 프로토콜이 취약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취약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P 스푸핑입니다. 스푸핑인 것은 이제 인척하는 거죠. 인척. 내가 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인척하는 게 이제 스푸핑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TCP/IP에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이 시퀀스 번호가 있죠. 패킷이 이렇게 그 TCP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퀀스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스에 의한 주소에 의한 라우팅, 그거에 의한 인증,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끼어드는 거죠. 마치 A가 아닌데 A인 것처럼 그 사람한테 나가는 TCP/IP의 시퀀스라든지 주소 같은 거를 활용해서 스푸핑을 합니다. 그러면 해커가 원래 자기 주소로 접근하지 않고 홍길동이라는 피해자의 IP 주소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TCP/IP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 입장에서는 그 IP 주소, 받았던 IP 주소, 잘못된 주소를 통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서 해커가 원래 자기 해커는 그 안에 인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증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IP 주소를 그 다른 사람의 IP 주소로 유장을 합니다. 그걸 이제 IP 스푸핑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이제킹, 하이제킹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차 하이제킹 이런 것처럼. 이 TCP 프로토콜의 취약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다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리다이렉션이라는 건데, 쌍방향 호스트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A와 B 사이에 이렇게 통신이 되는 것들을 서로 이쪽 방향으로 뭐가 가면 다시 이쪽으로 뭐가 되돌아오죠. 이거 보통 리다이렉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다가 중간에 가로채서 본인이 살짝 끼어드는 것을 보통 IP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킷 스니핑인데, 스니핑은 킁킁 냄새를 맡는 것을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스니퍼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상에 돌아다니는 패킷을 냄새를 맡는 거죠. 냄새를 맡는다는 게 뭘까요? 패킷의 내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온 패킷들을 이제 패킷 번호와 그다음에 송신자, 수신자 주소를 참조하다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패킷이라는 것들이 이제 일련 번호에 의해서 종합이 되죠. 이렇게 종합.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이런 스니퍼 프로그램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할까요? TCP/IP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가운데서 이 TCP/IP 프로토콜의 이제 구조,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3웨이 핸드쉐이킹, 끝날 때는 4웨이 핸드쉐이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웨이 핸드쉐이킹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해커가 이게 이제 취약점이 돼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TCP/IP의 핸드쉐이킹의 취약점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 도스 공격입니다. Denial of Service,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하는 거죠. 공격자의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킹을 하려고 하는 표적 시스템이 있으면 공격자 해커가 이제 표적 시스템한테 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을 합니다. TCP/IP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보통 sync, acknowledge, sync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싱크만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sync, acknowledge가 오면 자기도 acknowledge를 줘야 이제 3웨이 핸드쉐이킹이 끝나는데 싱크만 계속 주고
저쪽에서 어크날리지 싱크를 보내면 내가 이제 반대로 세 번째로 어크날리지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죠. 안 보내니까 어떻게 되나요? 저쪽에 있는 표적 시스템, 해킹 당하는 시스템은 계속 싱크만 받기만 하고 그게 연결이 됐다는 어크날리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싱크 플러딩이라고 합니다. 싱크를 공격자의 컴퓨터에서 저 공격하려고 하는 표적 시스템으로 짧은 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쏟아붓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싱크 플러딩을 발생을 시키는 자동 프로그램들을 보통 좀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좀비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은 좀비를 깔아서 공격을 하죠. 이 좀비 프로그램이 한 컴퓨터에 뭐 여러 개가 있어서 싱크 플러딩을 막 보낼 수도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심어뒀다가 뭐 수십 개를 심어뒀다가 어느 특정한 사이트에 준비 땅 하고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일본에서도 몇 개가 공격하고 러시아에서 몇 개가 공격하고 한국에서 몇 개를 공격하면 더 확실하게 죽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인데 이거는 분산돼 있잖아요. 좀비 프로세스가 여러 곳에 분산돼서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그걸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그래서 DDoS라고 합니다. Distributed DOS라고 하죠. 싱크 플러딩뿐만이 아니라 UDP도 있고요. UDP 패킷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ICMP는 보통 이제 핑이라고 해서 저 사이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보통 쓰는 게 ICMP 프로토콜인데, ICMP 프로토콜을 막 한꺼번에 폭주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이제 고차원에서 이메일을 엄청나게 계속 많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쪽의 서버가 메모리가 꽉 차거나 걔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메일은 이제 흔적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싱크 플러딩, 뭐 ICMP 플러딩, UDP 플러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서비스 거부 공격하는 방법들 중에서 하나를 볼까요? 밑에 그림 볼까요? 이 공격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 싱크를 계속 보내죠. 싱크. 근데 보니까 여기 스푸프트라고 돼 있죠. 스푸프라는 것은 이 공격자의 IP 주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피해자가 싱크 어크날리지를 어떻게 해요? 싱크 어크날리지를 얘한테도 보내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한 10,000개를 보냈으면 피해자 컴퓨터가 10,000개에 관한 싱크 어크날리지를 공격자한테 또 보내겠죠. 그러면 공격자도 더불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자기 IP 주소를 절대 안 쓰죠. 싱크 공격할 때 이 피해자 컴퓨터 서버가 싱크 어크날리지를 보내는 주소를 다른 데로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게 스푸핑이죠. 그래서 스푸핑을 이용하고 싱크를 엄청나게 보내는 싱크 플러딩을 이용해서 도스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싱크를 막 짧은 순간 안에 10만 개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인 서버가 죽어버리죠. 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스푸프트라고 되어 있는 이 공격자의 IP 주소를 쓰지 않고 이쪽에 또 피해자 이 두 번째 피해자가 있어요. 이 두 번째 피해자의 IP 주소를 알아서 그 사람의 주소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번 공격자의 IP 주소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싱크 플러딩을 일으키면 이 1번 피해자 서버는 싱크 어크날리지를 전부 다 자기가 10만 개를 받았으면 10만 개를 2번 피해자한테 다 보내죠. 2번 피해자도 죽죠. 자, 일석이조죠. 한 번 공격에 두 사이트를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스푸핑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목적으로 IP 주소를 변조하죠. 변조하고 마치 합법적인 그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접근했던 공격자 IP 주소를 추적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싱크 플러딩은 이제 아까 TCP/IP 3웨이 핸드쉐이킹 과정을 이용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싱크 패킷을 동시에 특정 사이트한테 마구 보내서 이 수신 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수신자 큐, 버퍼하고 큐하고 사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버퍼는 이제 스택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큐는 스택하고 좀 다르죠. 스택은 늦게 들어온 게 빨리 나가는 거고요. 큐는
일찍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건 다 보조 기억 장소인데 그 유한하죠. 그 유한한 것들을 오버플로우 넘치게 해서 동작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APT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국제 컨퍼런스에 가서 국제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을 저희 대학 총장님, 이전 총장님인데 이전 총장님께 부탁을 해서 제가 원고를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라고. 물론 이제 동시 통역이 돼서 세계 곳곳에서 다 들었었는데, 저는 보안을 하기 때문에 APT 공격, 그럼 APT 공격이 뭔지를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APT 공격이 막 떠오를 때였거든요. 그 원고에 APT 공격 등 최신 공격 기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원고를 써서 총장님께 드렸는데, 우리 총장님 IT를 잘 모르셨던 총장님이라 제가 이제 그걸 잘 보지를 못했던 거죠. 원고를 그냥 읽으셨습니다. 아파트 공격 이렇게 아파트 공격. 이게 아파트죠. 여러분 주소에서 APT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공격.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공격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APT 공격이라고 합니다. Advanced Persistent Threat. 번역을 하면 Advanced, 더 발전이 된 Persistent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특정한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해서. 집요하게 집착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threat, 위협입니다. 아주 고급 기술인데 특정한 목표에 집착해서 계속적으로 위협하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지능형 타깃 지속 공격이라고 아주 멋있게 풀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겁니다. A라는 은행을 해킹하고 싶어요. 해커 입장에서 해커가 중국 사람이거나 뭐 일본 사람이거나 그럴 수 있죠. 아니 한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여하튼 그 은행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해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타깃을 잡습니다. 타깃. 자, A라는 은행이다. 그러면 이제 타깃을 딱 잡고 팀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죠. 쟤를 어떻게 뚫을까?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은행에 있는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은행에 근무하는 하겠죠. 그 사람이 직원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 아무나, 그 사람이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직원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리자까지 접근하는 거죠. 관리자까지 접근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그 사람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관리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때 그 사람이 쓰고 있는 USB에 바이러스를 넣어서 그 USB를 서버에 꽂게 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스크립트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줘서 서버에 접근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련의 그 직접적으로 잘 모르니까 앞단계 그 앞단계들을 쭉 조사해서 기간을 1년, 앞으로 1년 동안 타깃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 persistent가 그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타깃을 가지고 위협해서 결국 뚫어버리자. 이게 이제 APT 공격이고요. APT 공격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킹과 바이러스에 관해서 종합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조직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APT 공격을 받았던 데가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 아주 큰 사건이었고, 그 뒤로 APT 공격은 이제 자주 발생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첫 번째 사전조사합니다. 자, 공격자가, 해커가 목표 시스템 A라는 은행 주변을 분석해서 그 은행에 최대한 가장 가까운 대상을 일자 선정을 해요. 친구의 친구, 뭐 페이북을 본다든지 뭘 본다든지 뭐 뒤져서 하여튼 그 은행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 내지는 그 관련된 사람과 또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대개는 이제 IT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인이겠죠. 그 일반인이 IT를 쓰거나 일반인들이 이메일을 쓰거나 소셜 네트워크를 쓸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암호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이미 잘 알려진 취약점을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은행의 관리자는 아니지만 은행 행원이에요. 은행 행원. 이름까지 이제 찾아냈죠. 그래서 창구에 있는 대출계 담당하는 계장이에요. 그러면 그 계장의 이메일 주소까지 알아낸 다음에 관리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저 창구에 있는 아무아무개 계장입니다. 당연히 그 계장이 보낸 적이 없죠. 이 앞에서 이게 뚫었던 거죠. 계장입니다. 시스템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있네요. 제가 로그 파일을 받았으니까 한번 열어보셔서 검토해 주세요 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현업에 있는 어떤 계장님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자기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낸 파일 안에 로그 파일이 있는 거예요. 분석해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줘야 되죠. 자, 이게 사회공학적 기법입니다.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같은 은행에 있는 자기 전산팀 같으면, 정보팀 같으면 자기가 지원해주는 현업팀이잖아요. 거기 계장님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그 파일을 탁 열었는데 바이러스네. 내지는 바이러스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예요. 자, 그래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로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제 이메일이 아니라 문자를 보는 거죠. 문자를 줍니다. 대출계 계장님의 휴대폰 번호로 해서 문자가 촥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관리자 문자를 알아야겠죠. 내지는 SNS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자나 그런 데 보면 밑에 링크를 달아두죠. 밑에다가 제가 문제가 되는 사이트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러분 그 관리자분들이 오셔서 봐주세요 라고 하죠. 그럼 거기를 누르는 순간에 바로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운로드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사이트를 딱 누르면 악성 코드 사이트로 가서 악성 코드가 바로 PC나 스마트폰으로 들어와서 감염되는 거죠. 자,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감염된 데서 추가 정보를 수집해요. 이때 추가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시스템 관리자에 관한 추가 정보가 되는 거죠. 최대한 많이 수집한 다음에 기회를 봐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은행의 서버, A라는 회사의 서버, 목표 시스템에 관해서 관리자 계정 정보를 언젠가는 이제 얻어내서 권한을 상실시킨 다음에 공격하죠. 그리고 공격해서 바로 망가뜨립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권한 상승한 다음에 들어가서 절대 망가뜨리지 않고요. 아무 일도 없이 계속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만드냐? 백도어를 만들었어요. 백도어, 뒷문. 그래서 이제 권한 관리자의 패스워드 없이도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어 놓으면 그 은행의 서버는 이제부터 해커 거죠. 해커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 서버를 망가뜨릴 수 있고, 은행에 있는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를 많이 쓰냐면 다른 더 중요한 서버를 공격하기 위한 경위주를 씁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은행을 해킹하기 위해서 러시아 해커가 중국에 백도어가 있는 은행을 거쳐서, 한국에 백도어가 있는 은행을 거쳐서 일본에 들어가서 해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로그 파일을 가지고 추적할 때 어디로 나와? 1차적으로 한국으로 나오고, 그 다음으로 중국으로 나오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로 가는 사이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사건 케이스 종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사회공학적 기법이란 말도 나왔고,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는 말도 나왔죠. 사회공학적 기법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면, 인간 기반의 수단을 이용한 공격,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거나 민감한 상황을 제시해서 상대편의 반응을 유도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기법. 자,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N번방 사건. 자, 문자가 왔습니다. N번방 사건이 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종결되는 바람에 그 N번방 사건에 있었던 동영상 일부 유출됐던 거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냥 살짝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쫙 보내죠. 그럼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죠. 사람들이 민감하죠. N번방 사건이라고 그랬지만 N번방 사건에 관련된 동영상을 안 본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본 사람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누를까요? 누르면 이제 처벌이 되니까 그건 조금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하죠. N번방 사건에 관련됐던 유료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 명단만 밑에다가 넣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눌러서 보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바이러스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피싱이란 말이 앞에서 나왔어요. 개인정보를 낚아채는 거죠. 개인정보란 뜻이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 플러스 낚시, 피싱을 섞어서 P를 PH로 바꿨죠. 피싱입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피싱이 오는 경우가 있고 전화를 통해서 오는 건 보통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죠. 보이스 피싱. 연변에 사는 사투리 쓰시는 분이 오셔서 저는 검찰청 직원입니다. 보이스 피싱이죠. 메신저를 통해서 옵니다. SMS 통해서 오는 메신저는 SMS 플러스 피싱, 그래서 스미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그 대출계 계장님이 정보지원팀한테, 전산소팀한테 뭘 보냈어요. 그러면은 자기 상급자나 어떤 자기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런 피싱은 또 스피어 피싱이라고 또 특별히 부릅니다. 스피어라는 게 어떤 이제 영역, 직장 내에서 어떤 권한의 어떤 공간 이런 걸 뜻하는데, 흔히 지휘 계급이란 말 많이 쓰죠. 조직 내 상급자나 관리자를 지칭해서 자기보다 의뢰 있는 사람, 갑인 사람이 의뢰 있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의뢰 있는 사람 무조건 읽어야 되죠. 읽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렇게 링크로 되어 있는 특정한 사이트도 그냥 누르죠. 그러면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자,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솔루션이 많이 있지만 가장 흔히 사용하는 솔루션이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자, 디도스 공격이 들어옵니다.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면 그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는 IP 주소, 예를 들어서 한 서버가 10,000개까지는 자기가 버틸 수 있는데 10,000개 이상이 넘어가면 죽어요. 그러면 한 1,000개, 2,000개 정도가 같은 데서부터 막 날아올 때부터 얘가 경계 상황이 돼야 되죠. 1,000개, 2,000개, 3,000개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끊어야지. 그러면 같은 데서 날아오는 나머지 4,000개, 5,000개, 6,000개짜리의 패킷들은 다 리젝트를 시켜버립니다. 리젝트. 그게 이제 방화벽이 하죠. 파이어월 이런 방화벽. 외부 침입, 외부의 불법 침입이나 내지는 어떤 경우는 내부 걸 막 긁어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못 나가게 막아버려야 되죠. 내부의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를 하죠. 그래서 어느 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대표적인 솔루션이 파이어월입니다. 그래서 파이어월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무결성 보장, 데이터가 이렇게 오갈 때 네트워크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사라지는 패킷들 같은 것들도 사라지지 않게 해주고, 접근 제어, 권한이 없는 사람 못 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끌고 나온 사람이 누군지 식별도 하고요. 나중에 그 데이터가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나갔는지 감사 추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와 내부의 네트워크 주소 기법이 다를 경우에 주소를 변환시켜 주죠.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같은 NAT 기능도 하게 됩니다. 자, 보안 솔루션 하나만 더 설명을 할까요? IDS, IPS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약자인데 IDS, 인트루전이 이제 침입입니다. 침입. 디텍션, 발견하는 거죠. 시스템. 침입 발견 시스템이 있고요. IPS는 인트루전 프로텍션 시스템. 침입 방지 보호 시스템이죠. IDS보다 IPS가 한 수준 더 위에 있습니다. 자, IDS는 뭐냐면 사실 이게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앞에 시스템 보안을 했죠. 시스템 보안에도 IDS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잠깐 나오죠. 네트워크 기반으로 침입인지 아닌지 탐지하는 시스템을 NIDS. 얘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보안 솔루션이고요. 호스트 기반이라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운영체제 특정한 거. 호스트 기반에 침입하는 시스템을 HIDS라고 구분하죠. HIDS는 시스템 보안 도구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 NIDS죠. NIDS. 그래서 침입 패턴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체크해주는 지능의 엔진, 지능의 엔진이라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서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패킷들하고 침입 패턴하고 비교를 하죠. 그러다가 이거 보통 해킹 사건에서 나오는 패턴이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지금 패턴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이제
침입을 발견했습니다라고 관리자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PS는 뭐냐면 IDS 보세요. 침입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본인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침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관리자가 바빠지죠. 관리자가 뭘 합니까? 그게 이제 서버 같으면 서버에 가서 빨리 이 조치를 취해야 되고, 네트워크 같으면 빨리 방화벽을 조절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IP에서 들어온 거 다 끊어버려야 되죠.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결국 이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후속 조치까지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놓은 거가 바로 IPS입니다. 그래서 IDS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할 때 그 한계가 뭐냐면 관리자가 행동을 취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한계죠. 그래서 침입 방지 시스템은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시그너처, 그 침입의 패턴을 찾아서 발견한 다음에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자동으로 해결하는 기능이 뭘까요? 주로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네트워크 기반의 IDS는 그렇죠. 특히 즉각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즉각 중지시킬 수 있는 기능. NIDS 같은 경우는 방화벽 기능이 되겠죠. 자, 네트워크 보안과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시간도 있고 네트워크 보안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